한국인들이여, 이 은혜는 영원히 가져가겠습니다. 이란의 한 시민의 눈물 어린 인사였습니다. 현재 이란은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 국가 중 하나로 누구보다 절실히 방역 물품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테스트 건수도 하루에 1만 건 안팎으로 늘고 있습니다. 수도 테헤란과 알보르즈 주 등은 심각한 확진자의 증가로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혼란에 빠졌다거나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사태를 진정시킬 만한 기본적인 물품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이란에게 필요한 테스트 키트나 방호복, 각종 방호 물품 등을 전 범위에 걸쳐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절박하게 이를 받아야 하는 이란이 지금까지는 미국의 경제 제재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한국으로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한국의 장비를 보낼 길이 열렸습니다. 4월 9일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란에 200만 달러 규모의 의료, 방역 장비를 공적 개발 원조 ODA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이니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또한 이 중 10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20만 달러 규모의 소독용 분무기, 유전자 검사, PCR 기기 등 1차분은 지난 6일 테헤란 현지에 도착해 이란 적신월사에 전달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신월사는 국제 적십자사입니다. 이런 사실이 이란 현지에 알려지자 그들은 마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처럼 한국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행복한 눈물로 내 눈을 가득 채웠다. 인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두 나라 간 지속적인 우정을 기원한다. 위대한 나라와 이란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이 또한 이 같은 사실을 트위터에 공개하자 이란 국민들의 감사 메시지가 또 잇따랐습니다. 이란의 트위터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작년 대홍수 기간에도 한국 대사관은 침수 지역을 구호하는데 가장 활발한 대사관 중 하나였다고 소개하며 중국 대사가 당신에게 배우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이란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인도적 지원이니 경제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상관없다고 볼 수만은 없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제재를 한 이유가 바로 이란의 핵 개발이 문제였고 그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 사안은 인도적 지원이란 측면에서 미국과의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끈질긴 설득으로 미국도 인도적인 부분까지는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이번 지원에도 이란은 자국의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더 많은 대규모 방역 물품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적 지원도 정말 고맙지만 쓰러져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그 이상의 방역 물품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구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도적 지원과 달리 방역 물품 거래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 해당할 수 있어 우리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대사관 측은 한국에 수출한 석유 대금 7조 원가량이 미국 제재로 한국 내에 묶여 있다며 이 돈으로 방역 물품을 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경제 제재에 해당할 수 있어서 현재 이란은 이란대로 사면 초가이며 한국은 이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는 인류의 대량 살상을 가능케 하는 핵이라는 것을 막기 위한 그들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는 먼저 생명의 존중과 소중함을 우선되는 가치에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한국의 이란을 위한 노력은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며 추후 현재의 행동은 이란 국민들의 존중을 받을 것이며 주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선사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 핵심에 있는 반도체 굵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번에 한 달, 두 달쯤 됐었죠. 돈 되는 라디오에서 허페이 창신, 옛날 이름이 이노트론입니다. 이노트론 메모리. 요즘에는 이제 허페이 창신으로 개명을 했는데 사명을 변경한 거죠. 디램 생산에 성공을 하고 판매에 돌입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YMTC, 이 회사는 중국의 1위 반도체 기업, 규모로 치면 가장 큰 칭화유니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중국에서 칭화유니 그룹이 이 반도체 규모로는, 회사 규모로는 중국 내에서 1위라고 보시면 되고, 인텔하고 뭐 협력도 진행한 바 있었죠. 물론 뭐 최종적으로는 트럼프의 방해로 그 협력은 어그러졌지만요. 이 회사가 2019년 하반기 96단 낸드 플래시를 리스크 생산했다는 소식은 제가 뭐 찌라시를 통해서 들었는데 시제품 수준이었고, 양산은 이제 128단으로 바로 건너뛴다고 세간 전문가들, 반도체 이제 현업에 있는 그 어떤 라인에는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그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번 보도는 일본 니케이 아시안 리뷰에서 나왔는데요. 중국 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라고 부르죠. YMTC. 이게 올해 말에 128단 3D 낸드 플래시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리스크 생산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어떤 일본과 중국 외신의 보도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양산은 올해 말에 계획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 생산이랑 양산은 격차가 상당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해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새 제품은 1.33테라 용량의 X2 6070과 512기가의 X2 9060 요렇게 나뉘고, 쿼드 레벨 셀, 그러니까 셀당 4비트씩 있는 거랑 트리플 레벨 셀, 그러니까 셀당 3비트씩 있는 것을 지원을 해준다, 뭐 요 정도로 큰 틀을 잡으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에 대한 어떤 내용을 최근 협력사 YMTC가 협력사한테 낸드 플래시 견본을 제공해서 품질을 검증받았다라고 이제 뭐 발표를 하면서 YMTC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YMTC가 1.33테라의 쿼드 레벨 셀 제품 출시로 뭔가 새로운 차원에 이르렀다라고 뭔가 조금 이제 좀 뭐 우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협력사와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해서 상호 이익을 창출하겠다라고 일단 YMTC 홈페이지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가 결국에는 셀이 저장 단위예요. 요것을 3D로 어느 정도 쌓느냐에 따라서 몇 단을 쌓았냐 소위, 그래서 성능이 결정되는 거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128단의 양산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요게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YMTC 말을 있는 그대로 믿더라도 일단 리스크 생산과 양산 사이의 지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일단 저는 있는 그대로 믿진 않습니다만, 일단 과거 중국이 해온 행태들을 익히 경험하신 구독자분들, 뭐 돈되는 라디오 멤버십 가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발표하는 모든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스타벅스라고 불리는 루이싱 커피, 다들 아시죠? 루이싱 커피가 회계 부정으로 주가의 90%가 폭락하는 사례도 있었었죠. 제가 뭐 과거에 있었던 화웨이 뭐 거기까지 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얼마나 이 중국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회계적으로도 이번에 루이싱 커피를 인해서 일상화된 건지 다들 다시 한번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저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세계 메모리를 제패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저가 라인이라도, 물론 서버에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는 어차피 중국이 해봤자 기술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못 따라잡아요. 그리고 메모리는 결국에 나노대가 낮아질수록 원가 매출 측면에서, 원가 구조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가 라인이라도, 중저가 라인이라도 중국이 자급을 해내고 그것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출을 뺏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허페이 창신이 두 달 전쯤 물론 품질이나 수율 측면에서는 형편없었지만 실제로 D램을 양산하고 중국 내에서의
국한되는 내용이지만 판매를 개시했다는 소식으로, 안 그래도 이제 반도체 업계가 예민한 상황에서 YMTC의 128단 양산 소식은 그 소식이 거짓이던 조금 과장된 사실이던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분야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우리가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당연히 물론 뭐 칭찬을 하고 찬양할 이유는 없지만, 또 무작정 무시하면, 괄시하고 무시만 하고 얘네들은 그냥 안 되는 애들이야 라고 하면 또 안 될 게, 뭐 디스플레이 사례, 조선의 사례, 그런 걸 떠나서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분야의 특성 자체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시에 단기간 내에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올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를 따라잡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 가는 데 있어서 자본력을 투입했을 때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는 특성을 비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소품종 다량 생산 체제가 메모리고, 결국에 비메모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이죠. 반도체 IP 플랫폼 같은 것도 비메모리 반도체 훨씬 다양하고요. 물론 이번 128단 생산이 리스크 생산 단계라고 봐도 기술 격차가 있지만 과거보다 확실히 그 간격이 축소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YMTC의 이제 128단 3D 낸드는 파트너 살들로부터 검증이 마쳤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얘네들이 32단을 2018년에 생산을 했었으니까 굉장한 속도인 건 맞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수준의 양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리스크 생산으로 점프 뛰고 있는 거가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명운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또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번 글로벌 이슈의 중심지에 또 글로벌 지금 보건 이슈가 있잖아요. 그 중심지에 얘네들이 또 공장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YMTC가 중국 정부의 승인 아래 가동 중단 조치가 전혀 없었죠. 푸젠진화가 마이크론 설계도 훔쳐서 디램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미국한테 박살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디램 낸드 플래시 쪽을 완전히 떠났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푸젠진화가 완전히 박살나서 먼지가 된 것은 맞지만 중국 정부는 지금과 같은 극한의 보건 경제 상황에서도 반도체만큼은 지속적인 특혜를 열어주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게 수입하는 이 막대한 양의 반도체를 자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분야들, 전기차 배터리, CATL, 뭐 BRD, 그리고 디스플레이, 뭐 BOE, 차이나스타, CSOT, 그리고 반도체, YMTC, 이노트론, 지금 창신, 허페이 창신, 이런 애들이 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다 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반도체 메모리 어떤 굵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소형 OLED 막 침투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도 LG화학이 지금 이제 세계 2위에 올라섰고 파나소닉까지 넘어설 지금 기세긴 한데 CATL이 좀 주춤하고 있죠. 하지만 그쪽에 중국 정부의 자원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디램 시장에서의 허페이 창신 건을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창신 메모리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인데 10나노, 그러니까 1X 공정을 통해서 PC용하고 스마트폰용 디램을 지금 생산하고 있죠. 서버용은 엄두도 못 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늘리면서 생산 능력 확대도, 캐파 확대도 가고 있고, 파운드리 쪽 짚어드리면 SMIC가 이제 미세 공정을 좀 더 가고 있고, 물론 4.5% 수준밖에 안 되고 지금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SMIC랑 삼성전자랑 비교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SMIC도 마찬가지인 게, 중국에 지금 예를 들자면 하이실리콘 같은 패밀리스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이 TSMC한테 안 주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한테 안 주고 나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SMIC한테 줄래,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또 결정하는 거죠. 아무래도 공산주의 좀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압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SMIC로 이렇게 밀어주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에 있어서 당연히 저가 라인에 있어서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TSMC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어떤 물량들, 그러니까 비보나 오포 같은 것들 삼성전자가 많이 따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SMIC한테 뺏기게 되면 삼성전자한테 물론 당연히 플러스는 아니겠죠, 마이너스겠죠.
지금 2025년까지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통해서 반도체 자금률 70%를 목표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뭐 1차 반도체 펀드가 이제 한 24조, 그리고 2차 때 지난해였죠, 34조 가량 이 해가지고 뭐 한 58조, 근데 이 외에도 한 100조 가량 더 그 여러 가지 형태로 펀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자본이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한테 불공평하게 투입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좀 더 지금 물론 수준이 다르긴 하죠. 삼성전자의 경우에 지난달에 이미 EUV 공정 4세대 10나노, 그러니까 1A급 DRAM DDR5, LPDDR5 양산 체제까지 구축을 하고,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가 아니라 D램에서 4세대 그리고 7나노도 이미 됐고, 이런 EUV 쪽에서 뭔가 D램에 적용해가지고 지금 양산 체제를 구축한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SK하이닉스도 못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론은 언제 구축할지도 모르고 EUV로. 그래서 수준이 다른 기술력을 삼성이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분명히 이런 중국의 이런 약진 저런 것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일부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근데 지금은 일부분 영향을 미치는 정도지만, 그게 가면 갈수록 뭔가 걔네들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아래 시비를 걸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물론 반도체 그 산업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마이크론도 엮여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 디스플레이처럼 막무가내로 이것을 걸고 넘어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분석을 저도 하지만, 경계를 분명히 해갖고 우리가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녹음을 정리해서 업로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